TV조선 취재 기자들이 전하는 뉴스의 중심 보도본부 한라인. 저는 신효섭입니다. 이재명 대표 최측근 정진상 정무실장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 민주당에선 당 대변인이 직접 나서 증거가 하나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러자 같은 당 박용진 의원은 방송에서 당의 임 역할을 하는 대변인이 사실 확인을 충실하게 한 것인지 누가 읽으라 한 것인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정 실장의 비리 혐의를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진 유동규 씨도 오늘 기자들과 만나서 증거도 있고 상황도 있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허술한 나라가 아니다고 했습니다. 검찰이 어제 민주당 사선 중진 노웅래 의원의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포착하고 의원실을 압수수색한 일을 두고서도 여야 공방이 불붙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방금 전 수십조 원 경협 보따리를 들고 방한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를 만난 소식 먼저 전해드린 다음에 이딴 비리 의혹으로 뒤숭숭한 민주당 상황과 이태원 참사 관련 뉴스들 차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مشروع ذا لاين هو ثورة حضارية للإنسان تضع الإنسان أولاً. 동남아 순방에서 어제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이 곧바로 정상외교 무대를 국내로 옮겨서 오늘부터 잇따라 방한한 외국 정상들과 만납니다. 그 첫 순서로 사우디아라비아의 실권자인 빈 살만 왕세자를 오늘 오전에 만났는데요. 예정대로라면 방금 전부터 점심 식사가 시작됐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아침 대통령실은요, 이 언론 공지를 통해서 윤 대통령이 오늘 오전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 겸 총리와 회담을 하고 오찬을 함께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회담은 오전 11시 40분부터 또 오찬은 오후 1시에 진행된다고 예고돼가 있어서 예고돼서 이제 예정대로라면 두 사람은 회담을 마치고 조금 전 점심 식사에 들어갔을 것으로 보입니다. 회담에서는 빈 살만 왕세자가 추진 중인 660조 원 규모의 네옴시티 등 사우디 도시 인프라 개발과 원전, 이 방산 등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방안을 두고 논의가 오갔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어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자유롭게 격의 없이 얘기하는 형식이 될 것 같다고 했습니다. 빈 살만 왕세자 다 아시다시피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의 부유한 집권자이죠. 우리 기업의 제2 중동 특수를 위해서는 반드시 마음을 사로잡아야 하는 손님이다. 이런 지적이 많은데요. 왕세자가 우리나라에 도착한 게 오늘 자정을 조금 넘은 아주 늦은 시각이었는데도 한덕수 총리가 직접 공항에 영접을 나갈 정도로 우리 정부가 예우를 다했습니다. 네, 빈 살만 왕세자는 오늘 0시 30분쯤 전용기 편으로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입국했고요. 한덕수 총리가 직접 나가 영접했습니다. 빈 살만 왕세자가 한국을 찾은 건 지난 2019년 6월 이후 3년 5개월 만인데요. 한 총리와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짧은 환담을 나눈 왕세자는 철저한 보안 속에 방한 기간 머물 서울 서공동 롯데호텔로 이동했습니다. 빈 살만 왕세자가 머무는 호텔의 보안도 아주 강화된 모습이라고 하죠. 네, 이 출입구 밖에는 흰색 가림막이 설치됐고요. 로비에도 평소보다 많은 직원들이 배치된 걸로 전해집니다. 뉴시스에 따르면 호텔 관계자는 가림막의 용도에 대해서 국빈급 인사가 방문해 설치된 걸로 안다면서 외부에서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한 용도로 들었다라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또 신관 입구 안쪽엔 공항 등에서 폭발물 등 위험물질을 감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보안 검색대도 놓인 걸로 알려졌고요. 왕세자 일행이 예약한 객실은 약 400여 개로 알려져 있는데 그중 왕세자가 머물 걸로 예상되는 로열 스위트룸의 1박 숙박비는 2,200만 원이라고 전해졌습니다. 잠시 후에 국내 주요 기업 총수들과의 면담도 이 호텔에서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빈 살만을 만나는 총수들, 무엇보다 왕세자가 주도하고 있는 이른바 네옴시티 프로젝트, 이것에 거는 기대가 크겠죠. 네, 그렇습니다. 재계는 빈 살만 왕세자가 시동을 건 이 사업비 약 660조 원 규모의 초대형 미래 스마트 도시 건설 프로젝트, 이 네옴시티 사업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네옴시티는 서울 면적의 약 44배 크기로 이 사우디 북서쪽 홍해 인근에 세워지는
폭 200m, 또 높이 500m, 총 연장 170km의 더 라인 건설을 필두로 해상 첨단 산업단지인 옥사곤, 또 친환경 관광단지 트로제나로 구성이 됩니다. 이미 우리나라의 대표적 건설업체인 이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은 네옴시티 지하 고속철도 건설에 착수를 했고요. 한국전력과 포스코 등 4개사와 함께 그린 수소 공장 건설 양해각서도 체결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오늘 재계 빈살만 왕세자 면담에는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 회장, 또 정의선 현대차 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솔루션 부회장과 함께 이 두산그룹 박정원 회장과 CJ그룹 이재현 회장, 또 정기선 현대중공업 그룹 사장 등이 총출동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요. 오늘 만남을 위해서 어제 삼성물산 합병 재판에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는데요. 이 빈살만 왕세자가 추진 중인 네옴시티가 첨단 도시인 만큼 이 삼성의 인공지능과 이 5G 무선통신 기술이 활용될 가능성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하고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은요, 오늘 오후에 윤 대통령과 함께 네덜란드 총리와도 만나는 것으로 그렇게 예정이 돼 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은 빈살만 왕세자의 일정을 마친 뒤에 곧바로 오후 3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공식 방한한 마크 루터 네덜란드 총리와 함께 양국 반도체 기업인 차담회를 갖고 이후 4시 20분엔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인데요. 이 정상회담 전 차담회에는 이재용 회장과 최태원 회장을 비롯해서 세계 반도체 장비 사업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네덜란드 기업 ASML의 피터 베닝크 최고 경영자 등이 참석합니다. 이와 관련해 어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네덜란드는 범세계적인 반도체 관련 공급망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나라라면서 그와 관련한 논의들이 상당히 밀도 있게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 말했는데요. 윤 대통령은 내일은 한 스페인 정상회담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오전 이 산업통상자원부는 사우디아라비아 투자부와 한사우디 투자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사우디 투자부는 현대로템과 네옴시티 철도 건설에 관한 MOU를 체결하는 등 철도와 화학제약 등 분야에서 5건의 MOU, 즉 양해각서를 우리 기업과 체결했고요. 사우디 국부펀드인 PIF 등 이 사우디 기업과 기관들도 우리 기업과 18건의 MOU를 체결했습니다. 이 가운데는 삼성물산과 한국전력 등 국내 5개 업체와 PIF가 사우디 내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발전과 그린 수소와 암모니아 생산을 공동으로 추진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밖에도 열병합과 석유화학 등 또 관련 기업과 에너지 협력 양해각서가 체결이 됐고요. 제조 분야나 바이오 분야에서도 각 기업과의 양해각서 체결이 이어졌습니다. 이들 사업 규모를 모두 합하면 수십조 원인 것으로 알려집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로 알려진 빈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방한했습니다. 재계 안팎에서는 제2의 중동붐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요. 지금 아직까지 결과가 발표되지는 않고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그다음에 왕세자의 회담에서도 그것과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 부분 논의가 됐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요. 어떤 성과 기대하십니까? 대략 보면 662조 원 정도가 이제 투입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옴시티 이 네옴시티에. 그런데 이 네옴시티에는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인프라도 있고요. 그다음에 관련 산업, 공장, 제조업 안 들어가는 것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거를 우리나라가 다 가져올 수 있는 건 아니겠죠. 그리고 이제 MOU가 21개 정도 체결이 된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 MOU 체결됐다고 일이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네네. 사실은 그게 확정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이제 가져올 수 있도록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웬만한 국가의 정상급 이상의 지금 대우를 해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기대대로 한다면 662조 원에 우리가 이제 일부분이라도 가져올 수 있다면 이런 것들이 다 수십조 상당이니까 대단한 기대가 되는데 이 MOU를 최종적으로 우리와 계약할 수 있는 단계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고 각 기업들도 분발해야 할 것 아닌가. 그래서 상당한 기대를 지금 재계에서는 하고 있는 것으로 또 그 기대가 성사되기를 바랍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사실 그 네옴시티라는 게 660조 규모라고 한다면 사실 상상하기가 어려울 정도의 거대한 그렇습니다. 스케일인 네네. 것 같습니다. 정말 완성이 된다고 하면 저도 꼭 가보고 싶을 만한 그런 관광지 또는 그런 도시가 될 텐데요. 그런 도시 사업에 대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참가를 해서 수주를 할 수 있다면 그것 자체는 정치적인 것을 떠나서 당연히 그 재개에 도움이 되는 국가 국익에도 도움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서도 공들여서 지금 잘 대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MOU 차원에서 넘어서서 개별적인 계약이 성사될 때까지 정부에서도 그리고 재계에서도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김건희 여사의 지난 동남아 순방 행보를 놓고 계속되고 있는 여야의 공방 상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윤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은 마무리됐지만 이 여야 정치권의 날선 공방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특히 김건희 여사의 순방 행보를 비판하면서 이 빈곤 포르노라는 표현을 쓴 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의 발언에 대한 이 여야의 설전이 더욱 거칠어지고 있는데요. 어제 장 최고위원의 발언과 오늘 여당에서 나온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께서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지 만약 불쾌감을 느끼셨다면 예? 저도 유감 표명을 고려할 수는 있으나 당사자의 의사도 없이 제3자들이 자꾸 이렇게 뭐 본인들이 불쾌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장난입니다. 그게 영부인이 그 일일이 대응해서 그걸 할 리가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예를 들면요. 그 어떤 우리 당의 어떤 분이 아니면 뭐 다른 분이 김정숙 여사가 네. 전용기 타고 타지마을 가신 거를 관광 포르노라 그러면 국민들이 너무한다 그러지 않으시겠어요? 그래서 저는 장경태 의원이 굉장히 의도적으로 계획되고 그런 단어를 선택해서 결과적으로 유사 성희롱을 했다고 생각해요. 그 사진 찍은 것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기도 하던데. 사진은 영부인이 가시거나 그러면 다 사진 찍죠. 장경태 의원도 어디 가시면 사진 찍잖아요. 본인도 반지하에서 살고 본인이 흑수저 출신으로 며칠 전 행사에 같이 갔는데 그걸 계속 얘기하시더라고요. 본인 보고 빈곤 포르노 한다고 그러면 본인이 기분 좋으시겠어요? 장경태 최고위원의 빈곤 포르노 발언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 조은 의원이 방송에 나와서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을 관광을 언급하면서 반박에 나선 그런 상황이군요. 네, 이 방금 들으신 것처럼요. 조은희 의원은 이 장 최고위원이 의도적으로 포르노라는 단어를 선택했고 이 결과적으로 유사 성희롱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김정숙 여사의 타지마을 관광을 언급하면서요. 이 김정숙 여사가 전용기를 타고 타지마을 가신 것을 관광 포르노라 그러면 국민이 너무하나 그러지 않겠냐고 맞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행사에서 장 최고위원을 자주 만났다고 하면서 이 본인도 이 반지하에 살고 이 흑수저 출신이라는 걸 자주 언급하고 있던데 이제 그걸 빈곤 포르노라고 하면 기분이 좋겠냐고 반문했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요. 지금 온라인상에서 장경태 최고위원의 과거 영상이 또 다시 돌고 있어요. 네, 2년 전 장 최고위원이 국회의원에 당선된 직후 모습이 담긴 영상이 재조명되고 있는 건데요. 영상의 제목은 짠내갑 노총각 경태 씨 금배지단 이야기로 기댈 곳 없는 가난한 정치 신인이 우여곡절을 이겨내고 국회의원에 당선된다는 게 주된 내용입니다. 장 최고위원은 영상에서 거물급 후보들보다 선거 비용이 더 무서웠다고 했고요. 선거 운동을 도우러 고향에서 올라온 아버지와 원룸 바닥에 앉아 가난했던 과거를 회상하기도 했는데요. 이를 본 일부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그럼 이건 셀프 빈곤 포르노가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한 네티즌은 해당 영상을 공유하면서 국회의원 후보 시절 누구보다 자신의 빈곤을 말하던 사람이 남을 빈곤 포르노라고 비난할 자격이 되냐 이런 글을 쓰기도 했다는데요. 반면 야권 지지자들은 김건희 여사는 연출된 느낌이고 장 최고위원은 있는 그대로를 보여준 건데 뭐가 문제냐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장 최고위원의 발언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은 야권 내부에서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어제 민주당의 오선인 이상민 의원도 지적을 했었는데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같은 생각을 밝혔다고 하죠. 네, 장 최고위원은 거듭 빈곤 포르노라는 표현이 학술적이고 사전적인 용어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정치인으로서는 좀 부적절했다는 발언이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오늘 한 라디오에 출연한 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 장경태 의원이 그렇게 무슨 포르노 이런 발언은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정치는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실수를 안 해야 됩니다. 장경태 의원 얘기는 원래
학술적으로 뭐 쓰이는 용어다. 그렇게 주장하려면 학자로 가든지 사상가가 되든지 목사님이나 신부님이 스님이 되든지 해야지 정치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의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장 최고위원을 향한 여당의 비판 역시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당에선 국회의원으로서 이 장 최고위원의 자질이 의심스럽다 이런 말까지 나왔는데 조경태 의원의 이야기도 이어서 들어보시죠. 우리나라 국회의원 숫자가 너무 많고 좀 자질이 좀 미심쩍은 국회의원들이 여야에 많이 있습니다. 국회의원 정수를 한 100여 명 줄이자 하고 주장하는 이유가 국회의원들의 말과 행동이 너무 거칠고 또 생각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국회의원 역시도 국민을 위한 대표자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다면은 해외에 순방 중인 대통령 또는 그 영부인에 대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깎아내리는 것은 제 얼굴에 침뱉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은 의원으로서 자질이 상당히 의심스럽다. 네, 여기에 김 여사와 바이든 대통령의 팔짱 사진을 두고 이 공적 마인드가 부족하다는 취지의 비판을 했던 고민정 최고위원을 향한 여당의 공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허은하 의원은요, 자신의 SNS에 문 전 대통령의 팔짱을 낀 고민정 최고위원의 사진과 이 2017년 문 전 대통령의 프랑스 순방 때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김정숙 여사와 팔짱을 끼고 이 관절을 안내했다는 당시 보도 내용 일부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공적 마인드가 문제라면 원조는 김정숙 여사와 고민정 의원이 아닐까 싶다고 했고, 그때는 김정숙 여사의 팔짱과 이 고민정 의원의 팔짱을 그렇게 공적 공간에서 공개적으로 자랑을 했으면서 지금은 불편하다는 주장을 어느 누가 합당하다고 생각하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이어서 이 내가 하던 걸 남이 하니까 그냥 밉고 어깃장 놓는다 생각하지 않겠냐라며 이 누워서 침 뱉어봐야 자기 얼굴로 떨어진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고민정 최고위원도 다시 반박을 했는데요. 당시에 자신이 이제 민간인이었고 김건희 여사는 영부인이 아니냐 이런 주장이었어요. 네, 허은하 의원의 지적에 고 최고위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반박에 나섰습니다. 고 최고위원은 그래서 제가 민간인이던 2017년 문재인 당시 대통령 후보 팔짱을 낀 걸 이 김건희 여사가 바이든 대통령 팔짱을 낀 것과 비교하며 지적하는 분들이 계셔서 한 말씀 드린다면서 2017년 당시 민간인이던 저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영부인급으로 보시는 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각자 주관적 생각이 있는 거고 자신은 묻는 질문에 불편한 감정을 말한 거라면서 만일 그런 행위가 불편해 보이지 않으면 향후 시진핑 주석, 기시다 총리와도 팔짱 끼시라 조언하면 된다 이렇게도 적었는데요. 하지만 해당 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고요. 지금은 2017년 정치인도 아닌 민간인이었던 저의 사진을 영부인과 비교하시다니요 라는 짧은 글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관련 목소리들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김건희 여사께서 바이든 대통령의 팔짱을 친분을 과시하고 혹은 뭔가 좀 그 윤활유의 역할을 하고자 의도는 하셨을지 모르겠으나 사적인 자리가 아니잖아요. 네. 대통령의 부인으로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두 분께서 가신 거기 때문에 조금 더 공적 마인드가 있었더라면 그렇게 안 하지 않았을까. 팔짱 낀 것이 뭐 그렇게 잘못되었다고 그 이야기를 비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보니까 자신도 뭐 문재인 대통령 팔짱을 끼고 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 과도한 공격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팔짱 낀 거, 바이든 팔짱 낀 거 보니까 그 고민정 대변인도 옛날에 대통령 팔짱 꼈고, 그다음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 대통령 팔짱 꼈고, 김정숙 여사도 또 마크롱 팔짱을 꼈고, 그때는 아무 문제 없는데 왜 이런 것들을 문제 삼는지 모르겠고. 김건희 여사의 순방 행보에 대한 여야의 공방, 그다음에 정치권 박인사들 간의 또 공방 지금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들로서는 정말 약간의 피로감 소식이 느껴진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사태 어떤 형식으로든 이제 정리를 하고 넘어가는 게 좋겠다 이런 또 지적도 나오고 있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뭐 빈곤 토론하는 게 없는 단어는 아닙니다. 잘 아시다시피 광고 업계에서 처음 이제 그 발단이 된 그런 단어이긴 하지만, 자 그러면 우리의 이제 대통령 부인이 자 외국에 나가서 이제 일종의 사회적 약자 그 보듬기 행보를 한 것을 놓고 빈곤 토론이라고 그렇게 규정할 수가 있는 거냐, 이제 이런 부분에서 시작이 되잖아요. 그건 전혀 다른 의미라고 저는 보고요. 아마 그거는 민주당에서도 정상적인 판단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충분히 그 부분을 인정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정파적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자꾸 고집을 할 일이 아니고 제가 보건대는 장경태 의원 본인이 정 물러서지 못하겠다면 당의 지도부나 이런 데에서 저기 판단을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출구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오히려 민주당이 국민적 공감을 더 많이 받는 그런 현명한 처사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변호사님도 말씀해 주시죠. 일단 장경태 최고위원이 했던 발언이 좀 거친 표현이었던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두고 또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윤리위에 제소해서 징계를 할 정도일까까지는 또 판단이 좀 다를 것 같긴 합니다. 다만 이 빈곤 포르노라는 단어 자체가 장경태 최고위원이 만들어낸 단어는 아니고 다 아시다시피 원래 있던 사전전 또 학술적 용어이기 때문에요. 그 용어를 좀 차용해서 쓴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또 영부인의 어떤 외교적인 행위에 대해서 평가를 하면서 좀 거친 표현이 나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공감대는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부분을 넘어서서 좀 정치적인 공세가 되고 또 징계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까지 나오는 것은 좀 지나친 것 같고요. 장경태 최고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굽힐 가능성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발언을 대해서 여야가 좀 진중한 발언들을 써야겠다라는 정도로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 측근들의 비리 의혹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도 격화되고 있습니다. 이 대표의 오른팔로 불리는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지금 구속되느냐 마느냐 갈림길에 놓였는데요. 법원의 영장 심사가 내일로 잡혔습니다. 네, 어제 저희도 전해드린 대로 검찰은 정진상 실장 소환 조사가 끝난 지 12시간 만이죠. 어제 오전 11시쯤 정 실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전격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내일 오후 2시 정 실장에 대한 구속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영장 실질 심사를 갖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장 심사를 누가 맡을지도 관심사였는데요. 앞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던 그 판사가 맡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정 실장 영장 심사는 김세용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맡게 됐습니다. 김 판사는 앞서 김용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영장 실질 심사를 맡아서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김 부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었습니다. 정 실장도 구속이 될지 이 여부는 어쨌든 이제 내일 법원 판단을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정 실장의 구속 여부가 이재명 대표를 향한 수사의 중대 분수령이 될 거다. 여기에는 이견이 없어 보입니다. 네, 만약 정 실장이 구속이 될 경우에는요, 검찰의 수사는 곧장 이재명 대표를 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각각 이 대표의 오른팔, 왼팔로 불리는 정 실장과 김용 부원장의 범죄 혐의가 확인이 된다면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이 대장동과 위례 신도시 사업의 최종 결재권자였던 이 대표에 대한 수사는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정진상 실장에 대한 이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는다면요, 이 사건이 정치 쟁점화되면서 수사 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 이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가운데 이 정진상 실장이 받고 있는 4개 혐의 중에 증거인멸 교사 혐의가 포함된 점은 이 정진상 실장에게 불리한 요소가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요. 반면 이 정진상 실장에 대한 체포영장이 한 차례 기각됐던 점을 들어서 이번 구속영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 역시 아직 예단하기는 어렵다, 이런 의견도 적지는 않습니다. 검찰이 자신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것과 관련해 정 실장이 어제 오후에 또 입장을 냈습니다. 네, 정진상 실장은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뒤 이번에도 민주당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는데요.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의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정 실장은 진실 하나만 믿고 있다. 추가 조사가 있더라도 당당하고 떳떳하게 임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네, 들으신 대로 정 실장은 진실 하나만 믿고 있다. 추가 조사에도 떳떳하게 임하겠다면서 무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정 실장 검찰의 소환 조사에서도 이제 혐의 내용을 전혀 인정하지 않으면서요, 결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데 검찰 역시도 이 혐의 입증에 대해서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이런 얘기가 또 들립니다. 그렇습니다. 정 실장은 14시간에 걸친 고강도의 조사에서 검찰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고 전해집니다. 관련해서 뉴시스는 정 실장이 지난 2014년 5월에는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 후보가 상대 후보의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비리 연루 의혹을 주장하던 때라면서 그 시기에 대장동 사업자들에게 돈을 받았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검찰의 논리를 반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정 실장은 유동규 전 본부장을 불러 같은 조사실에서 대질신문을 해달라는
해달라는 요구도 했다는데요. 검찰이 뚜렷한 물증 없이 유 전 본부장 진술에만 의존한다고 보고 유 전 본부장의 진술 신빙성을 직접 깨겠다며 공세적으로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하지만 검찰은 이 정 실장이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는 만큼 유 전 본부장과의 대지 조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해 이 대지 조사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정 실장 조사가 끝나고 12시간여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였고요. 또 혐의를 적극 반박하고 있는 정 실장의 태도를 보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앞서 34쪽 분량에 달하는 정 실장 압수수색 영장에서도 이 정 실장의 혐의를 상당히 자세하게 적었는데요. 보통 강제 수사의 시작을 알리는 이 압수수색 영장에는 수사의 은밀성 등을 이유로 혐의를 간단하게 적는 게 관례인데 이를 깬 행보를 보임으로써 이 역시 수사팀의 자신감을 보여준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저희를 포함한 모든 언론에서는요, 정 실장의 그 오래된 단 한 장의 사진만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 실장의 실제 모습이 어떨지 이 부분이 또한 관심을 모았었는데요. 어제 비교적 최근에 포착된 정 실장의 모습이 공개가 됐습니다. 네, JTBC 보도 내용인데요. 이 대장동 의혹이 처음 불거졌던 지난해 11월, 이 JTBC 취재진이 정 실장의 자택을 찾아 정 실장을 만났다는 겁니다. 정 실장은 기자가 소속과 이름을 밝히자 나가세요라고 말하고 대장동 의혹에 대해 묻자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반박한 뒤 황급히 자리를 피했다고 하는데요. JTBC는 검찰이 정 실장과 김용 부원장, 유 전 본부장이 2013년 이 대장동 팀으로부터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축하를 위한 술 접대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김만배 씨 등 대장동 민간 사업자들이 성남시와 성남시 의회 등을 상대로 로비를 벌인 목적이 민관합동 개발 방식 추진을 위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이었고 실제로 2013년 9월 12일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만들어지자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등이 서울 역삼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정 실장과 김 부원장, 유 전 본부장을 위한 접대 자리를 마련하고 410만 원 상당의 술과 향응을 제공했다는 겁니다. 김용 부원장 같은 경우는요, 남욱 변호사로부터 이제 불법 자금을 받았다 이런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그 돈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사용됐다는 종이 상자와 관련한 보도도 나왔습니다. 앞서 검찰이 이제 비슷한 종류의 종이 상자를 확보했다 이런 기사가 나왔었는데 바로 그 종이 상자로 보입니다. 네, 동아일보는 남욱 변호사가 김용 부원장으로부터 경선 자금을 요구받고 주변 부동산 업자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했는데 검찰이 그중 5억 원을 빌려준 사업가를 불러서 조사하면서 돈을 전달할 때 사용한 저 종이 상자 샘플 등을 확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검찰은 실제로 이 종이 상자에 5만 원권 2,000장, 즉 1억 원이 담기는지 실험을 통해 진술을 확인했다고도 전했습니다. 관련해서 유동규 전 본부장은 지난달 김용 부원장에게 전달된 돈이 경선 자금이었다고 알고 있었고 돈이 들어있던 상자는 정민용 변호사로부터 받았다고 언급한 바 있는데요. 지난달 나온 유 전 본부장의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시죠. 김용 부원장에게 이제 자금 넘길 때 이게 대선 자금으로 쓰일 거라는 걸 좀 알고 계셨을까요? 경선 자금을 알고 있습니다. 그 남욱 메모에 나온 내용이 사실이라고 진술하신 이유가 좀 따로 있을까요? 예, 그건 제가 전달했으니까요. 민주당에서 상자가 김용에게 나온 게 이제 아니라고 하면서 이제 김용이 돈 받은 게 맞으면 그 상자가 본부장님한테 나올 리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전달받은 상자입니다. 네, 유동규 전 본부장은 오늘 대장동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청을 찾으면서요, 이 기자들의 질문에도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 TV조선 취재진이 직접 유 전 본부장의 목소리를 녹음을 했는데요. 특히 앞서 민주당이 유 전 본부장이 이제 CCTV를 피해서 정 실장 집을 찾아서 돈을 전달했다. 이런 검찰 조사 내용이 거짓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그 부분을 유 전 본부장이 다시 반박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 민주당은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요. 이 정 실장이 살던 아파트는 CCTV에 사각지대가 없는 구조라면서 검찰 조사 내용이 허위라고 강하게 주장을 했었는데요. 유 전 본부장은 오늘 기자들에게 이 엘리베이터는 상식적으로 CCTV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 이 정 실장을 배려해서 계단으로 걸어 올라간 거라고 취지로 재반박을 했습니다. 앞서 나온 민주당 목소리와 이 오늘 나온 유 전 본부장의 목소리까지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검찰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정 실장이 2019년 살았던 아파트 사진이 보입니다. 아파트 동 출입구부터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어디를 어떻게 들어오든 CCTV에 사각지대가 없는 구조입니다. 상식적으로
CCTV가 있다 생각하니까 그 사람 이제 배려해가지고 혹시나 그래서 그냥 무거운 몸을 두고 5층까지 걸어 올라왔던 건데 그리고 엘리베이터는 뭐가 있냐면 이렇게 몇 층 가는 게 나오잖아요. 근데 계단 가면은 몇 층 가는지는 최소한 안 나오니까 또 이제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좀 뭐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때는. 형제들이 그러니까 그래서 정 실장이 직접 돈을 갖고 오라고 지시를 한 거예요 그때? 제 재판 통해서 다 밝혀질 겁니다. 제가 뭐 했다 이런 것들 오히려 정쟁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냥 그런 생각하지 말고 법에 와서 떳떳하면 하는 거고 증거들이 있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으니까 하지 않겠어요? 그렇지만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될 것들은 그분들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되고 기겁이라는 단어는 숨어서 쓰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정진상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로 이재명 대표를 향한 사법 리스크가 커지면서 여야 공방도 격화하고 있습니다. 먼저 민주당은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짜맞추기 수사를 하고 있다면서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민주당 검찰 독재 정치탄압 대책위는 오늘 논평을 내고 검찰이 앞서 압수수색 영장에 정 실장이 이재명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일했다고 적시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라면서 기초적인 사실관계조차 틀린 허위 정보가 적시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공교롭게도 같은 내용이 온라인 백과사전인 나무위키에 나온다면서 검찰이 영장 일부 내용을 나무위키에서 베껴 작성했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검찰 독재 정치탄압 대책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범계 의원은 오늘 아침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검찰 수사를 비판했는데요. 박 의원의 목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저희들은 탄압으로 보고 있고 이리 가나 저리 가나 뭐 무조건적인 사법 처리를 하는 그런 그림을 그려놓고 거기에 맞춰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다. 이는 당대표를 겨냥하는 거라고 우리 장모님도 아시더라고요. 우리 장모님 말씀이 그래요. 뭐 나온 게 없지 않냐? 별게 없지 않냐? 대선 때부터 아니면 지난 정권 때부터 뭐 속되게 표현하면 죽이려면 얼마인지 했을 텐데 있었으면 그거 없었지 않냐? 이렇게 장모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식탁에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장모님은 저기 좀 보수적인 분이에요. 그런데 저 얘기 나오면 제 편을 들지만 기타는 제 편 안 들어요. 그렇지만 이 사태를 정확히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러시구나. 뭐 나온 게 없지 않냐 이런. 물론 민주당 안에서 특히 이제 비명계를 중심으로 해서 당이 나서서 정진상 실장 그리고 김용부 원장을 엄호하는 거는 지나치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지만요. 일단 민주당은 어쨌든 이재명 대표 지키기에 적극 나서는 분위기인데요. 국민의힘의 입장은 또 어떻습니까? 네, 국민의힘은 정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인 결과라면서 검찰 수사를 환영했습니다. 국민의힘 차기 당권주자인 김기현 의원은 자신의 SNS에 윤리위 제소 1순위는 썩은내 진동하는 부패 의혹 몸통 이재명 대표라면서 강한 비판의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국회 부의장을 맡고 있는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 역시 오늘 아침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표가 떨고 있지 않겠냐고 입장을 밝혔는데요. 정 의원 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대장동 수사는 이제 정진상이라는 사람까지 압수수색은 물론이고 지금 구속영장 청구까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지금 정말 할 것이 이제 이재명 대표의 목에까지 온 게 아닌가. 그래서 이런 혐의가 이제 수사기관을 통해서 하나하나 이제 소위 양파 껍질 것이 벗겨지기 때문에 아마 제가 다른 데서도 뭐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재명 대표는 정말 드라마에서처럼 나 떨고 있니 이런 상태에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으로서는요 어제 또 다른 악재도 터졌습니다. 사선 중진인 노웅래 의원의 비리 의혹이 불거진 건데요. 어제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죠. 네, 저희도 이 노 의원의 압수수색 영장을 입수해서 분석해 봤는데요. 이 검찰은 노웅래 의원이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태양광 사업 등 관련 청탁의 대가로 5차례에 걸쳐 총 6천만 원을 수수했다고 보고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묻고 있습니다. 이 검찰은 노 의원이 2020년 8월 전당대회 출마 당시에 이 돈을 썼을 것이라고 의심을 하고 있는데 이 당시 노웅래 의원은 전당대회에서 3위로 최고위원에 당선이 됐고 이 당 지도부로 활동했었습니다. 검찰은 어제 노 의원의 국회 사무실과 지역구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 등 20명을 보내서 이 압수수색도 진행을 했는데 어제 압수수색 현장에서 나온 민주당의 목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압수수색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또 근거가 되는 자의 진술이 상당히 좀 근거 없고 터무니없는 것이라 검사분들도 적절하게 집행을 해주시기를 강력하게 요청을 드립니다. 네, 법조계 일각에서는 증거가 없는데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을 리 없다면서 검찰이 어느 정도 선에서 물증을 확보했을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검찰은 압수수색 자료를 분석한 뒤에 금품 전달에 관여한 인물들과 이 노웅래 의원을 소환 조사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요, 노웅래 의원에게 이제 뒷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사업가 박모 씨가요, 앞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한테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의혹을 받고 있는 바로 그 인물로 지금 밝혀져서 또 다른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네, 사업가 박모 씨는요, 앞서 이정근 전 부총장에게 각종 청탁 요청과 함께 9억 4천만 원의 불법 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인물입니다. 관련해 지난달 이 전 부총장은 구속 기소가 된 상태입니다. 검찰이 이 전 부총장 사건의 여죄를 쫓던 과정에서 노 의원 협의를 포착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검찰은 박 씨가 노 의원에게 돈을 전달하는 과정이 담긴 휴대전화 녹음 파일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관련해 MBC는 앞서 박 씨가 민주당 인사들과 나눈 대화 녹취에서 박 씨가 노웅래 의원을 직접 거론하면서 노웅래 돈을 최고위원 만들어준다 해놓고 가져간 게 1억이라면서 그 사람 정치 인생도 끝났다. 자신의 부인과 노 의원이 친분이 있다. 부인이 준 돈도 있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구속 기소된 이정근 전 부총장의 공소장에 문재인 정부 장관급 인사 그리고 민주당 의원 등 10여 명의 전 정부 관련 인사들의 실명이 담겼다. 이런 기사들이 사실 나왔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검찰의 수사가 이른바 이제 친문 게이트로 비화하는 거 아니냐, 지금 이런 관측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정근 전 부총장에 대한 29쪽 분량의 공소장에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고위급이나 유력 국무위원, 또 당시 여당 국회의원 등 10명의 실명이 적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 이 전 부총장이 중소벤처기업부 관련 청탁이 필요했던 이 사업가 박 씨에게 나는 장관을 언니라고 부를 정도로 친하다며 친분을 과시했고,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과 찍은 사진을 박 씨에게 전송하면서 청와대 고위층과의 친분도 과시했다는 구체적인 내용도 등장한다고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 수사가 이 전 부총장 공소장에 등장하는 인물들에 대한 수사로 확대될 수 있다. 이런 관측들도 나오는데요. 다만 이 전 부총장 공소장에 노웅래 의원이 거론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앞서 이 전 부총장은 자신에게 제기된 여러 의혹들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노웅래 의원 역시 뇌물수수 의혹 지금 전면 부인하고 있죠. 네, 노 의원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요. 이 사업가 박 씨와 일면식도 없고 이 박 씨의 부인되는 사람을 봉사단체에서 몇 번 만났을 뿐이라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또 윤석열 정부의 야당 탄압 기획 수사라면서 이 칼끝이 결국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로 향할 것이라는 주장했습니다. 노 의원의 목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뇌물 공여자로 지목한 사업가 박모 씨와 저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입니다. 그 부인되는 사람과 봉사단체에서 몇 번 만났을 뿐 정작 돈을 줬다는 박모 씨는 얼굴조차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철저히 기획된 야당 탄압 시나리오입니다. 윤석열에 대한 반대하는 자들 모조리 목을 치겠다는 엄포이자 협박입니다. 단언컨대 윤석열 정부와 한동훈 검찰은 저를 시작으로 해서 수많은 야당 의원들을 태양광과 탈원전 등으로 엮을 것이고 결국 그 칼날의 끝은 결국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로 향하게 될 것입니다. 이 같은 당 관련 인사들의 일단 비리 의혹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과연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거 궁금한데요. 이 대표의 입장도 나왔습니까? 이재명 대표는 오늘도 정 실장 구속영장 청구와 노웅래 의원을 향한 검찰 압수수색에 대해 모두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정진상 실장 관련해서 1억 뇌물 혐의 이제 구속영장 청구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뒤조심. 당내에서는 이제 측근들고 방탄이라는 그 비판도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변인 입장을 낼 겁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노웅래 의원의 압수수색으로 이정근발 친문 게이트가 열린 거 아니냐면서 민주당이 자신이 있다면 검찰을 공격할 게 아니라 당당하게 수사와 재판에 임하라고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이재명 대표 최측근
측근의 비리 혐의 수사를 두고서 지금 여야 공방이 아주 거센 그런 상황인데 이 와중에서 민주당의 중진인 노웅래 의원의 비리 혐의 지금 수사가 또 시작이 된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관심을 모으는 부분은 이 노웅래 의원 관련 부분은요. 이미 구속 기소된 그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비리 혐의 또 비리 의혹 그것의 한복판에서 이것이 불거져 나왔다는 겁니다. 당시 그 사건이 불거졌을 때 이게 혹시 전 정권 관련 인사들의 어떤 비리 게이트로 비화하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들이 나왔었는데 지금 아니나 다를까 지금 노웅래 의원의 이름이 먼저 나왔기 때문에 과연 검찰 수사가 어디까지 번질지 이 부분 지금 사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오히려 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런 지금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리포트에서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은 이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그 영장에 보면요 한 10여 명 정도의 실명이 나와요. 왜냐하면 근데 이정근 전 부총장이 했던 혐의가 주로 어디에 뭐 무슨 공기업의 인사를 어떻게 봐주겠다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면 본인이 직접 그 인사를 봐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부탁을 했을 거란 말이죠. 그 부탁한 것이 성사된 경우도 있고 성사되지 않은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성사된 경우라면 아마 누군가한테 청탁이 구체적으로 전해졌을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죄가 또 상당히 크다고 봐야죠. 그러면 10명 정도를 검찰이, 물론 그 안에 노웅래 의원은 없습니다. 그 검찰이 이름을 적시했다는 거는 적어도 그 10명은 수사선상에 올려놓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점에서 본다면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친문 게이트다라고 얘기하기 전에 사실은 그 당시에는 이제 문재인 정부 당시 상황이니까 그러면은 문재인 정부의 예를 들어서 청와대나 아니면 정부 부처 어느 곳에서 이정근 전 부총장의 청탁을 들어주고 그걸 실제 일을 성사되도록 해주고 그리고 그 돈을 예를 들어서 뭐 같이 썼든가 아니면 이정근 전 부총장이 개인적으로 썼든가 아마 대략 이런 그림이 그려지는데 그런 점으로 본다면 지금 노웅래 의원은 어찌 보면 지금 이정근 전 부총장 수사에 일종의 곁가지 정도에 불과하고 본가지는 아직 남아있다 이렇게 보는 게 오히려 합리적이다. 그렇게 본다면 앞으로 문재인 정부 고위층 인사들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은 뭐 충분히 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물론 검찰이 아직 그 문재인 정부 고위층 인사 수사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준다거나 또 실질적으로 그들의 비리 혐의가 밝혀진 거 이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이제 언론에서 기사로 다루고 있는 아직까지는 그 정도 수준입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일단 노웅래 의원이 압수수색을 당했다는 건 일단 강제 수사가 시작이 됐다라고 봐야 될 텐데요. 압수수색 자체는 강제 수사의 어떻게 보면 시작이라고 볼 수 있고 앞으로 노웅래 의원을 뭐 소환 조사한다든지 그 후에 추가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해 가는지 좀 더 살펴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노웅래 의원은 그 뇌물을 공유했다라고 주장하는 사업가 박 씨와 일면식도 없다라고 지금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앞으로 수사 과정의 내용을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문제는 이제 계속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노웅래 의원에게 제기된 의혹들이 이정근 사무부총장과 관련이 있느냐. 그래서 결국에는 지난 정권 하에서의 고위급 인사들과 관련이 있느냐 이 부분이 핵심 초점일 텐데요. 아직까지로서는 그 이제 이정근 부총장이 뭔가 알선수재를 했을 것 같은 그 고위급 인사들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된다거나 아니면 강제 수사가 되고 있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보도되는 바가 없기 때문에 조금은 신중하게 바라보긴 해야겠습니다. 하지만 노웅래 의원의 수사 과정이 또 진행되는 부분이 얼마나 빨리 진행되는지 또 얼마나 깊숙하게 또 많은 내용들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좀 민주당 입장에서는 또다시 악재가 터졌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친야 성향의 인터넷 매체가 유가족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공개한 것 이걸 두고서 지금 파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매체는 유족이 요청하면 이름을 삭제하겠다 이렇게 밝혀왔지만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또 논란을 낳고 있다고 합니다. 네, 유가족의 동의를 구한 뒤에 공개됐어야 할 명단이 선공개, 후삭제 상황에 놓이면서 이 비통함에 빠져있던 유족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저희 TV조선과 인터뷰를 통해 밝혀왔습니다. 앞서 명단을 공개한 매체는 이름 공개를 원치 않는 유족은 이메일로 연락하면 반영하겠다라고 밝혔었는데요. 이에 참사로 조카를 잃은 A씨가 공개된 이름을 지우려고 해당 매체 홈페이지에 접속을 했지만 구체적인 삭제 방법에 대한 안내도 없었고요. 삭제 요청을 위해 메일 버튼을 누르자 악의적 메일 발송 방지를 위해 회원제로 운영된다면서 가입 요구를 했다는 겁니다. 결국 A씨는 해당 매체가 무단 공개부터 삭제 요청까지 유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면서 분통을 터뜨린 건데요. 유족 측의 설명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안내나 이런 게 저는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이메일을 열었어요. 회원 가입해서 로그인으로 해서 이용을 해달라. 그 인터넷에 이름이
떠도는 것 자체가 엄마 아빠가 전혀 원하지 않고 있어요. 좀 조용히 뭔가 마무리 짓고 싶고 철저하게 조금 진이겨지니까. 들으신 대로 이 유족은 특히 홈페이지에 있는 대표 전화로도 전화를 해봤지만 불통이었다고 합니다. 결국 전화 연결도 안 되고 메일을 보내려면 개인정보가 담긴 회원가입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유족들이 감수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의도 얻지 않고 명단을 일반 공개한 다음에 이를 삭제를 요청하려면 회원으로 가입하라고 한다.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 대체 뭘까요? 네, 해당 매체 측은 자신이 민간 언론사이기 때문에 희생자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정부 당국의 협조가 없는 한 유족 사칭 여부를 판단할 권한과 방법이 없다면서 이름 삭제를 요청하는 분의 실명이 확인되는 경우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유족의 뜻과 다르게 희생자 이름이 삭제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삭제 신청자의 실명을 확인하는 점을 양해해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유가족 입장에서 보면요, 동의도 하지 않은 명단의 공개, 그다음에 그것의 삭제까지 요청하는 일, 이 모두가 결국 2차 가해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 여지도 사실 충분한 거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정치권 일각에서도 2차 가해라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이정민 정의당 대표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저는 이 민들레 측의 그 이후 후속 조치에 대해서도 더 놀라웠던 것은 양해를 구하지 못했다. 그런데 이 명단이 공개되기를 원치 않는 유가족들이 이메일로 우리에게 연락을 하면 그 명단을 그분들의 명단을 지워주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몇 분의 이름이 이제 그 블라인드 처리가 된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 자식 잃고 지금 슬픔에 빠져 있는 유족들이 내 자식 이름이 있는지 확인하고 그다음에 그 유족 중에 한 명이다라는 것을 증빙하고 그렇게 하라는 소리입니까? 1차적으로는 당연히 이 게재를 철회하고 그렇게 동의 없이 이름을 밝힌 것에 대해서 사과하는 것이 우선이죠. 저는 그 후속 조치는 정말 2차, 3차 가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를 받지 않고 이태원 희생자들의 명단을 공개한 그 매체에서 유가족이 명단 내려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니까 실명 확인해야겠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조치들을 또 요구를 해서 이게 결국 2차 가해가 아니냐 지금 이런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매체의 행태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우리가 어떤 행위이더라도 의도나 목적이 선하더라도 그 방법이 잘못돼 있거나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다라고 하면 그것은 부적절하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족들의 동의가 없이 명단이 공개된 것 자체도 부적절한데요. 그 과정에서 유족들이 그 명단을 그 본인의 어떤 가족들이 이름이 올라와 있는 것을 삭제하기 위해 추가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 자체도 좀 어떻게 보면 유족들 입장에서는 좀 잔인한 상황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지금 물론 그 매체에서는 유가족이 아닌 사람들이 혹시 뭐 연락을 한다거나 뭐 사칭하거나 이럴 때는 가릴 방법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회원가입을 요구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지만요. 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의도가 선하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으로 인해서 유족들이 상처를 받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마땅히 살펴야 되는 것이고 지금 상황 모두가 다 부적절하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그렇죠. 뭐 큰 의견 차이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사실은 그 유족들 입장에서는 이 이태원 참사를 인한 그 여러 가지의 상황을 본인들이 다시 떠올리기 싫고 오로지 그냥 애도만을 하고 그 슬픔을 지금 사귀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당신들이 필요하면 뭐 이만저만해서 우리가 뭘 확인해 놓을 것을 이만한 개인 정보를 우리한테 제공해라. 그 제공하고 싶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워줄 생각이 사실상 없는 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보건대는 유족들이 무슨 요새 뭐 무료로 법률 서비스 대행해 주는 데도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역시 이런 문제에 관해서는 어떤 법률적 제재를 가하는 수밖에 없겠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유가족의 동의 없는 희생자 명단 공개에 대해서 이 법적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느냐 이 부분 사실 논란이 되었죠. 경찰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해당 매체 관련 수사를 본격적으로 개시했다고 합니다. 네, 해당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는 오늘 오전 이종배 서울시 의원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종배 의원은 지난 15일 희생자 명단을 일반 공개한 인터넷 매체 민들레와 더 탐사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었죠. 이 의원은 오늘도 경찰 조사에 앞서 재발 방지를 위해 철저한 수사로 피고발인들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면서 명단 공개는 추모를 가장한 추악한 정치 공작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희생자 명단 공개와 관련한 고발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정보 제공자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윤희근 경찰청장은 어제 국회 행안위 전체 회의에서 명단 공개 부분 유출 경위 2가지에 대해서 서울경찰청 반부패 수사대에 고발이 접수돼 있다면서 최대한 신속히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영상은 국회 예결이었습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어제 국회 행안위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그리고 류미진 전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을 불러서 당시 대처에 대해서 따져 물었습니다. 두 사람 눈물을 흘리면서 사과했지만 정작 책임은 다른 사람들에게 떠넘기는 듯한 그런 발언을 했다. 이런 지적이 또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국회 행안위 전체 회의에 증인으로 출석한 두 사람은 눈물을 흘리면서 이태원 참사로 숨진 고인들과 유족에게 거듭 사과를 했습니다. 모습 보고 오시죠. 고인분들과 우리 유족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돌아가신 분들과 유족분들 그리고 국민들께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이태원 참사 관련 부실 대응을 묻는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는 책임을 좀 돌리는 듯한 답변을 해서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먼저 이임재 전 서장은 참사 당일 사건을 인지한 밤 11시까지 단 한 건의 보고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니까 참사 발생 시각은 지난달 29일 오후 10시 15분쯤인데 약 45분이 지나서야 상황을 알게 돼서 현장 도착과 대응이 늦어졌다는 겁니다. 그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시죠. 그날 밤 제가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단 한 건의 보고도 받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이태원 참사 상황을 알게 된 것 시점은 23시경입니다. 그동안 차 안에서 뭐 하셨습니까? 알아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동안 여러 가지 노력을 했었습니다.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제가 했던 무전 녹취록 다 있겠지만 또 통화 기록도 있겠지만 21시 57분경에 아시는 것처럼 녹사평역에 도착해서 당시 현장 관리하고 있던 일리 상황실장에게 상황을 물었습니다. 지금 상황을 물었더니 지금 사람들이 좀 많고 차가 정체되고 있으나 특별한 상황은 없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실장한테 책임을 떠넘기시는 거네요. 그런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당연히 제가 경찰서장으로서 모든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 정말 오늘 소상하게 그날의 진상을 밝힘으로 해서 뛰어가시면 5분 거리도 안 되는데 왜 1시간을 빙빙 도셨냐고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정말 그런 내용을 모르고 있었고 그때 당시에 갈 때만 해도 어떤 특정 지점을 가거나 현장을 가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전체적인 상황 점검 차원이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참사 발생 5분 뒤 10시 20분 현장 도착으로 기록된 허위 보고서 작성 경위도 모른다고 했고요. 또 자신의 늑장 대응 지적에 대해서는 옥상에서 현장 지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번 다시 듣고 오겠습니다. 이미 10시 55분에 그 다수의 심정지 환자가 발생한 상태입니다. 근데 그때 그 이태원 앤틱하고 거리에 뒷짐을 진 채 이태원 파출소로 걸어가는 모습이 담겨진 게 나왔는데 이것은 좀 상황의 심각성을 몰라서 그랬던 겁니까? 왜 그렇게 처신하셨습니까? 예,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나 정말 어떤 그런 말씀 드리기조차도 부끄럽고 참담하지만 그때까지 정확한 현장 상황을 몰랐기 때문에 우리 이상민 그 행안부 장관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나타나지 않았다 하는데 사실입니까? 그 부분은 제가 사실 계속 팔소 옥상에서 현장지를 급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장관님이 오신 내용도 몰랐었고 그리고 어떤 연락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계속 급박하게 옥상에서 현장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옥상에 주로 계셨군요. 현장에 계시랑. 예, 거기가 위치가 제일 지역에 좋은 장소였기 때문에 거기서 전체인 군중 흐름과 함께 출석한 류미진 전 총경은요 참사 당일 서울경찰청의 상황관리관 당직 근무자였습니다. 그런데 참사가 나던 때 그 상황실에 있지를 않고 다른 층 자신의 사무실에 있었던 게 논란이 됐었죠. 어제 회의에서 유 총경은요 그건 관행이었다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류미진 전 총경도요. 이전 서장과 마찬가지로 부하 직원들로부터 보고받지 못해 대응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내놨고요. 또 밤 11시 39분 상황실에서 압사 신고가 있다는 연락으로 첫 보고를 받았다. 그 전에는 보고를 받지 못했다. 이렇게 해명을 한 겁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복귀하신 시간이 언제입니까? 23시 39분에 상황실에서 연락을 받고 그때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 보고 연락을 어떤 형식으로 보고 받으셨습니까? 상황실 직원으로부터 압사 신고가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아무리 상황실에 없다고 하더라도 유미진 증인은 자기 집무실에서 이 보고 못 받았습니까? 네, 저는 보고를 받지 못 못했습니다. 받았어요? 네, 받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여야 질의에 이제 당시 상황에 대해서 해명을 한 걸로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야를 막론하고 이거 책임 떠넘기기 아니냐 이런 질타가 이어졌다고 하죠. 네, 여야는 한 목소리로 두 사람의 이 안일한 대응을 질타했고요. 이 책임 회피성 답변을 한다면서 여야 할 것 없이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과 민주당 김교흥 의원 그리고 이인재 전 서장에게 질의했던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 목소리까지 듣고 오겠습니다. 상황이 있을 때 보고를 못 받았다는 말로 112 상황실 직원과 부하 직원에게 죄를 덮어씌우는 겁니다. 얼마나 나쁜 경찰인지. 다 여러분들은 책임져야 할 사람들인데 몰랐다는 걸로 일관하는 거예요. 모든 분들이. 정말 처참합니다. 옥상에 올라가서 상황을 봐야지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잘 알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현장하고 떨어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상황의 심각성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올라가서도. 지금은 책임을 어떻게 하면 면할 수 있을 건가, 변호사의 조력을 받고 나왔나 이런 의심이 들더라고요. 이 답변하는 게. 이 현장 책임자들뿐만이 아니라 주무장관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책임론과 거취와 관련해서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이상민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지난 14일 소방공무원 노동조합이 이 장관을 직무유기와 업무상 과실치사상으로 고발한 데 따른 거고요. 이에 특수부는 이 장관이 경찰에 대한 지휘 감독 권한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고 경찰과 별개로 행안부 장관으로서 재난안전법 등에서 정하는 구체적인 주의 의무를 지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고 합니다. 또 특수부는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히 수사할 거라고 공언하기도 했습니다. 만약 행안부 장관이 경찰 지휘, 감독 권한을 넘어서 이제 참사에 직접 책임져야 하는 위치로 이제 확인이 된다면 직무유기 또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바로 적용될 수도 있다. 이런 의견도 지금 일각에서는 나오는데요. 이상민 장관은 어제 행안위에서 이제 자신을 둘러싼 인책론에 대해서 사실상 백지 사표를 낸 상황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참 모호합니다. 네, 어제 국회 행안위 현안 질의에서 참사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적이 있느냐는 민주당 이해식 의원의 질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답을 한 건데 먼저 듣고 오시죠. 재난안전주무장관께서 사퇴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하시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받아들여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 태도를 보여서 되겠습니까? 아니 정무직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한쪽 주머니에 항상 사표를 들고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대통령께 사의를 한번 표시한 적이 있습니까? 사실상 백지 사표를 낸 거와 똑같은 상황입니다. 직접 구두로 말씀을 드리셨냐고요. 충분히 그런 의사는 솔직하게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그냥 네. 없다고 말씀하시면 돼요. 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전에. 어제 국회 행정안전위가 뒤늦게 이임재, 류미진 두 사람을 증인으로 소환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들으신 것처럼 두 사람 모두 자신들의 어떤 책임 문제와 관련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떠넘기는 듯한 그런 답변을 해서 여야 모두로부터 질타를 받았습니다. 어제 두 사람의 답변 태도, 답변 내용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글쎄 그 답변 내용을 그대로 우리가 해석을 하자면 결국 이임재 전 용산서장은 밤 11시가 될 때까지 그 사망자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조차 보고를 못 받았다는 얘기가 되고 이제 물론 본인 주장이죠. 그다음에 류미진 전 총경도 보면 11시 38분 이전까지는 그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아니 만약에 저 말이 맞다면 굉장히 저는 충격적이에요. 그러니까 그 진상이 정말 어떻게 되는 건지 그 전에 그 압사 사고가 우려된다는 신고 같은 거는 전혀 모르고 있었는지 이게 시스템의 문제인지 아니면 저 두 사람의 문제인지 이걸 빨리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정말 두 사람들이 몰랐다면 법적 책임이 면해질 수도 있는 겁니까? 법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 간단하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말 몰랐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책임을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그리고 알았어야 하는데 몰랐다는 것만으로 면책이 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특히나 관련 법이나 경찰 직무재편상에 봤을 때 책임자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단순히 보고를 받지 못했다는 것만으로 법적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오늘 하루 놓치면 안 될 핫한 뉴스를 모아 전해드리는 어쩌다 이런 일이 코너로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요. 마스크 소니 포착. 어제 손흥민 선수의 새로운 모습이 또 공개가 됐죠. 그렇습니다. 베일에 쌓여있던 손흥민 선수의 안면 보호대 쓴 모습이 공개된 건데요. 얼굴 부상으로 수술을 받고도 월드컵 출전 의지를 불태웠던 캡틴 손흥민 선수. 어제 카타르에서 있었던 첫 훈련에서 쾌걸 조로나 이 배트맨을 연상시키는 안면 보호대를 착용해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손 선수의 등번호 7번이 새겨진 이 안면 보호대는 토트넘 구단에서 제작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손흥민 선수는 안면 보호대를 쓴 채 달리기와 스트레칭은 물론이고요. 동료 선수들과 가볍게 볼을 주고받는 훈련까지 소화했습니다. 손 선수가 기대 이상으로 건강하게 돌아오자 대표팀의 분위기도 한층 밝아진 모습이었습니다. 기자가 전한 대로 그 검은 안면 보호대가 이제 손흥민 선수한테는 아주 잘 어울린다 이런 평가가 나왔더군요. 하지만 뛸 때 저게 불편하지 않을지 또 실제 운동에 그러니까 시합에 들어갈 때 저 수술 부위를 잘 보호해줄 수 있을지 걱정하는 분들도 많은 듯해요. 네, 어제 훈련 중간에 이 손흥민 선수가 이 얼굴 주변을 매만지는 모습을 보여서 혹시 불편함을 느끼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요. 이 손흥민 선수는 보호대가 생각보다 편안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손 선수는 다만 영국에서 착용할 때보다 날씨가 더운 카타르에서 쓰다 보니까 이 땀이 많이 흐르기도 하고 또 수술 이후에 얼굴이 붓는 정도에 따라 이 보호대와 닿는 면적이 달라져서 이걸 조정하기 위해서 만지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손 선수는 안면 보호대를 하고 대표팀 소집 전부터 소속팀에서 훈련을 소화해 왔다고 하는데요. 손 선수의 설명 좀 더 들어보시겠습니다. 생각보다 되게 편안해서 나쁘지 않았던 것 같고요. 사실 영국에서 썼을 때보다는 조금 다른 것 같더라고요. 날씨가 조금 덥다 보니까 땀이 많이 흘리는 거 빼고는 계속해서 이제 마스크를 만지는 이유가 사실 사람의 이제 얼굴 형태가 계속 다르고 또 붓기도 많이 빠지고 어느 날은 또 조금 더 부어 있고 하다 보니까 계속 제 얼굴의 형태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도 생각보다 너무 편안해서 좀 많이 놀랐던 것 같습니다. 비밀인데 되게 좋은 재질로 이제 카본으로 이제 엄청 가볍게 또 얼굴에 찼을 때 엄청 단단하고 어느 정도의 충격을 보호해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재질로 카본으로 만들어졌고요. 생각보다 상당히 가벼워서 또 놀랬던 것 같아요. 근데 충분히 여유분은 있으니까 그게 부러질 일도 없고. 네, 손 선수는 현재 몸 상태에 대해서도 자신감을 나타냈는데요. 아직 헤딩을 시도하진 못했지만 전력 질주는 가능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훈련 모습을 저렇게 보시면 뛰고 공을 차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손 선수는 운동을 쉰 열흘이 오히려 재충전을 하는 시간이 된 것 같다면서 수술도 매우 잘 됐다고 하고 몸 상태에도 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당장 관심사는 그겁니다. 24일 우루과이하고 첫 그 월드컵 대전을 치르는데 과연 거기에 손흥민 선수가 출전할지 이게 또 관전 포인트입니다. 네, 일단 손 선수의 우루과이전 출전에 대한 의지가 상당한데요. 목소리 들어보시죠. 축구 선수들은 어느 정도의 위험은 항상 가지고 경기 플레이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그 위험을 감수하는 거는 제가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또 팬들이 조금의 즐거움을 드릴 수 있고 팬들한테 조금이나마 희망을 드릴 수 있다면 그 정도의 리스크는 충분히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한테 조그만한 진짜 1%보다도 조금 더 낮은 퍼센트데이지로 그런 가능성이 있다면 분명히 그것만 보고 달려갈 것 같습니다. 손 선수는 월드컵에 누구보다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다면서 내가 가진 에너지, 실력, 능력을 최대한 뽑아내서 이번 대회를 특별하게 만들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어제 손 선수가 전국의 수험생을 응원하면서 자신의 SNS에 지금까지 쌓아왔던 많은 노력이 여러분의 날개가 돼줄 거라 믿습니다. 긴장하지 말고 자신을 믿고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이런 글을 남겼는데요. 월드컵을 앞둔 자신의 각오를 내비친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옵니다. 일각에서는 손 선수가 풀타임을 뛰지는 못하더라도 교체 등의 방식으로 우루과이전에 투입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한준희 해설위원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예상은 웬만하면 마스크를 쓰고라도 나올 것 같습니다. 풀타임을 뛸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뛰는 시간이 얼마냐의 문제지 우루과이전도 그라운드를 1초도 안 밟을 것이라고 예상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지니는 어떤 무게감과 파괴력, 위협도 이런 거는 상대 팀이 느끼기에는 정말 이만저만한 파워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LA에서 승무원 피습. 정말 어떤 사건이죠? 네, 국내 항공사 여성 승무원이 미국 LA에서 40대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피습을 당해서 중상을 입었습니다. 비행 후에 현지에 잠시 체류하던 중에 봉변을 당한 건데 YTN 보도에 따르면 중태로 알려졌던 이 승무원은 수술을 마치고 현재는 안정된 상태이며 팔이 많이 불편한 상황이지만 생명에는 다행히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리 외교부도 피해 승무원에 대해서 아직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지만 의사소통이 가능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어쩌다 이런 사건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범인은 잡혔는지 소개해 주시죠. 네, 범인은 노숙자 행색을 한 40대 남성으로 범행을 저지른 직후 쇼핑몰 보안 요원이 쏜 총탄에 맞아 숨졌습니다. LA 다운타운에 있는 한 쇼핑몰에서 벌어진 이번 사건은요. 범인이 먼저 9살 소년에게 다가가서 죽이겠다고 말한 뒤 도망치려는 소년의 등을 공격하면서 시작이 됐는데요. 이후 범인은 매장을 가로질러서 무리에 섞여 있던 피해 승무원을 흉기로 공격했다고 합니다. 경찰 조사 결과 범인은 쇼핑몰 안에서 흉기를 확보했으며 행인들이 이 피해 승무원을 인근 약국으로 데려가자 따라가기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LA 경찰청장은 현장 브리핑에서 범행 동기를 파악하고 있지만 이 무차별 공격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LA 다운타운, 그것도 대형 쇼핑몰 안에서 이런 끔찍한 사건이 벌어지면서 교포 사회에도 충격이 큰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외교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관할 경찰 당국에서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요청했다고 밝혔고요. 또 현지 공관에서 영사를 병원으로 급파했고 이 피해자 상황을 확인하면서 피해자 가족이 현지 도착 시에 필요한 영사 조력을 지속 제공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피해자가 근무하는 항공사 역시 이 회사는 피해자의 빠른 회복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가스 충전소 폭발. 어떤 사건이죠? 네, 어제 대구 도심 LPG 충전소에서 가스 폭발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불로 현장에 있던 충전소 관계자와 고객 등 8명이 신체에 2에서 3도 정도의 화상을 입거나 연기를 마셔서 화상 전문 병원 등으로 옮겨졌는데요. 이 가운데 3명은 다친 정도가 비교적 좀 중하지만 생명에는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까 화면에서도 보셨겠지만 LPG 충전소에서 이제 화재가 벌어졌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폭발이 그다음에 화염이 굉장히 컸습니다. 자칫 이제 큰 사고로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으로 보였습니다. 맞습니다. 다행히 불은 충전소 충전 장치와 가스 운반용 대형 탱크로리 등을 태운 뒤 20분 만에 진화가 되면서 추가 폭발은 없었는데요. 이 소방 당국은 한때 대응 2단계까지 발령하고 인력과 장비를 투입하기도 했습니다. 목격자들은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큰 소리와 진동이 있었고 불기둥이 하늘까지 치솟았다. 이렇게 당시 상황을 전했는데요. 이 폭발 여파로 충전소 인근 상가까지 파편이 날아가서 유리창이 깨지고 자동차가 부서지는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폭발로 인해 지금까지 차량 12대가 파손된 걸로 파악했지만 추가 조사가 진행되면 피해가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상황, 목격자와 담당 경찰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갑자기 연기 같은 소모 같은 게 막 올라오면서 소리가 완전히 캉 어제 흔들릴 정도로 나왔었죠. 폭발과 그 화재가 동시에 일어난 상황입니다. 주변에 그 가스 체류에 대해서 검색을 했을 때 가스가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사고 원인은 확인이 됐습니까? 네, 이 소방당국은 충전소 뒤편 용기 저장소 주변에서 폭발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폭발 화재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오늘 오전부터 현장 합동 감식도 진행이 됐습니다. 또 사고 원인과 과실 여부 등을 밝혀내기 위해서 수사에 착수한 상태인데요. 이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수사는 광역수사대 강력범죄수사계가 맡는다고 합니다. 당초 관할경찰서가 사건을 수사할 계획이었지만 경찰은 이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서 담당 부서를 변경했다고 합니다. 저희는 1분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더 핫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